네, 정치권 이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슈폴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그리고 득표율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저희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그리고 그 이후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 누누이 전해드리고 있지만 12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4곳을 가져갔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감격 속에 아쉬움이 한켠에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망 속에도 아주 작지만 그렇다고 마냥 작게만 볼 수는 없는 한 줄기 빛이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그 하나의 변수가 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성적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진짜 아픈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세종입니다. 세종은 민주당이 정말 공을 들이는 곳이에요. 국민의힘이 한 번도 거기서 갖고 온 적이 없습니다. 세종이 왜 중요하냐면 충청 전체의 교두보거든요. 그래서 늘 그 교두보를 잡고 대전과 충남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충북을 좀 고립시켜서, 그러니까 충북이 국민의힘이 언제나 좀 앞서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충청 전체의 어떤 흐름을 민주당에서는 언제나 세종을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종을 처음으로 빼앗겼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되게 아파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가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은 지난 4년 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부울경 3곳의 광역단체장을 모두 다 갖고 갔습니다. 네. 이건 민주당의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네.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 3당 합당 이후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경북과 경남이 영남이라는 틀 속에서 한데 묶였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4번의 큰 선거를 연달아 패한 이유가 바로 영남이 갈라졌기 때문에. PK가 떨어져 나갔었죠. PK와 TK. 그래서 TK 자민련.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시절에 고립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도가 빨간색이 그렇게 섬 하나 딱 있었고 나머지 전부 다 파란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해 시, 그다음에 양산시 이 두 곳 다 시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왔어요. 김해시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양산은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 있는 곳이고요. 즉, 이 민주당이 정말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 이 서쪽을 정말 사수하려고 늘 노력을 했는데 김해시와 양산시 진짜 기초단체장이지만 그 상징적인 곳을 포함해서 부울경을 갖고 왔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부터 선거 전략이 다시 짜여져야 돼요. 늘 호남은 다 갖고 오고 영남을 갈라치면서 중원을, 충청을 한 3곳이라도 갖고 오면서 수도권을 공략한다. 이게 언제나 승리 공식인데 이 승리 공식이 무너졌다. 지금의 선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의 어떤 선거를 예.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라는 겁니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보면요. 그 당시에 보수 세력은 호남 포위론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역 등권은 DJP라는 호축연합을 했습니다.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은 동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구도 외에 저는 지방선거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지방선거다. 여야의 당리당락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여당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공약이라든가 국책사업 이런 것들 내놓습니다. 야당은 특히 민주당 계열들은 민생복지정책들 뭐 기억하겠지만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반값 등록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역대 최고의 네거티브만 변경하는 선거였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 정치권이 의석을 시도지사를 차지한 걸로 승패를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볼성 사나운 지방선거를 보여줬다. 저는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민주당이 그 낮은 투표율로 인해서 조금 더 손해를 봤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거의 10% 가까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요. 야당은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더라도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에 잘해왔던 민생복지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이게 저는 패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앞서서 이종근 시사평론가께서 민주당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 중 첫 번째로 이제 세종을 포함해서 충청에서의 패배를 들어주셨는데 네. 12년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충청의 민심을 국민의힘은 이번에 돌려야 했고 네. 대선 때부터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굉장히 내세웠었잖아요. 네. 이런 윤심 마케팅도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국민의힘 후보를 한번 보죠.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충청남도의 양승조, 김태흠 두 분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네. 근데 김태흠 후보는 양승조 후보는 4년을 준비를 해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밑바닥부터 언제나 다시 다지고 다시 다시고 하면서 현직 도지사였기 그래, 때문에요. 도지사였기 때문에 공중정보다는 진짜 지상전이 더 유리했던 사람이고요. 인품, 인성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할 만한 후보입니다. 김태형 후보 못지 않습니다만 김태형 후보는 원내대표를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자신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뛰어들었어요. 몇 개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네. 하셨을 거예요. 그럼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조했을 겁니다. 그럼 4년을 현직 도지사로 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양승조 지사와 갑자기 뛰어든 김태흠 후보와 싸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양승조 후보가 앞서서야 돼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그다음에 충북의 노영민 후보를 얘기해 보죠. 김영환 후보 역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이 누구야? 그 이재명 후보처럼 공격 가능한 구도입니다. 왜? 한 번도 충북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김영환 후보는 옛날에 삼선할 때 안산에서 삼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사 후보로 한번 나왔었고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 고향으로 선거로 옮겨서 고향으로 한번 나왔었고 충청도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충청도에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분들이 진짜 갑작스럽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왜 갑자기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두 후보가 됐습니다. 이 두 후보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인물론보다는 구도론이 됐다. 충청도는.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선 충청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지역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김동연 당선인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8,913표 차, 0.15%포인트 차였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어찌됐건 지켜내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만한 자그마한 힘을 얻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좀 어떻게 좀 글쎄요, 보시는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해야 될 곳은 국회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7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할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후보는 이 좀 위기 상황이죠. 사실은 구도가 윤석열 네. 대통령 취임 한 달 또 안 된 상황에서 정권 안정론 상황에서 이만큼 이겨낸 것은 정말 대단한 개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도움도 있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패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때 낙담을 했다는 김동연 당선인 이제 앞으로 더 큰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경기지사가 돼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도 그렇고 그 이후로 성찰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도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개혁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의 이 드라마틱한 승리가 당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선방했다, 그래 우리 괜찮았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해석들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네, 박진영 교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도 생각보다 작은 격차로 이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아쉬움의 한켠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기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여의 시간 동안 큰 변화나 혁신을 좀 도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도 완패하는 이 분위기 속에 경기지사를 기적적으로 이겨내면서 또다시 그런 기류가 형성되는 건 아닌가. 오늘 물론 비대위 총사퇴는 하긴 했지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젖잘사를 받아들이는 거는 당원과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하는 젖잘사는 분명히 맞습니다. 지지자들은 늘 열심인 겁니다. 지지자들은 늘 맞습니다. 지도자는 그러나 지면은 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젖잘사를 당원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는 해도 되지만은 내부의 정치 혁신, 의원들이라든가 구성원들에 대한 혁신의 문제로서 젖잘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경기지사에서 끝나지 않겠구나. 대권이라든가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혁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경기지사 하면서 정치적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당의 혁신은 결국은 인물의 변화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물갈입니다. 예. 그걸 경기지사라는 행정가가 주장하기 쉽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본인의 저는 더 큰 정치적 꿈을 위해서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이재명 당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또 단일화를 이뤘고 그리고 또 전임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저는 그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다른 계보들, 반명 계보들은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건곤일척의 승부를 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협력하면서 비교 우위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랬고 결국엔 당선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래서인지 민주당 일색이었던 구청장 선거 결과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25곳 중에서 17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울의 권력 지형이 바뀌었는데 글쎄요, 이번에 기울어졌던 권력이 추가 좀 그래도 균형을 이루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구청장 선거는 최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최초냐면 역대 구청장 선거는 언제나 20몇 대 몇이었어요. 지난 4년, 그러니까 지난 4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4회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4회 25대 0, 한나라당이 25였습니다. 5회 21대 4, 민주당이 21이었습니다. 6회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5, 새누리당이 5였습니다. 7회 바로 직전 4년 전에 24대 1이었습니다. 예. 이건 뭘 뜻하냐면 구청장에는 이게 코트테일 선거라고 해서 미국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미복의 꼬리처럼 시장을 딱 찍으면 그냥 몇 번 그러면 예. 그 번호를 그대로 이어서 찍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뜻밖이었어요. 지금 서울시장 그 후보들 간의 격차가 20% 포인트 가까이 지금 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구청장은 의외로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17대 9인가요? 8입니다. 17대 8. 예. 17대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 포인트 차가 유지되려면 사실은 20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예. 몰빵이 돼야지 그 격차가 최소한 20대 5 이상은 돼야 되지 20대 5 정도는 돼야 되죠. 이렇게 코트테일로 그대로 찍었으면. 근데 이번에 안 찍었다는 거예요. 즉 1번은 예를 들어서 시장 선거를 2번을 찍고 구청장 선거를 1번 찍은 구역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우리나라 지방선거, 동시지방선거가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뭐냐면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서로 견제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내리 줄투표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몰빵으로 가요.
그래서 4년 반에 한 번씩 사실 폐해가 일어나요. 견제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번에 교차 투표가 만약 가능성이 저도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예. 정말로 교차 투표를 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이 교차 투표의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좋은 증상이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단체장과 의회가 한 그런 정치 권력이 다 휩쓸어서 아무 견제도 없이 그렇다면 모든 권력은 부패하거나 혹은 무능해지기 일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봅니다. 뭐 묻지마 1번, 묻지마 2번 이런 투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기초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선택하더라도 또 시장의 경우는 그 정당과 다른 쪽을 또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또 투표의 문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당에서 정말 공천을 잘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또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그널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지방 분권 운동을 한 20년 했는데요.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거의 종속물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방민의 삶을 보듬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정권 안정론, 정권 견제론 이게 사실 선거의 본질적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 구청장 결과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일단은 민주당 단체장들이 현직이어서 또 인지도가 높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단체장들이 복지라든가 민생 이런 생활 정치를 역대적으로 좀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지역의 풀뿌리에 좀 어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오세훈 시장한테 더욱더 협치와 같이 어우러져서 잘하라는 요구로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당선인들의 이 라인업이 좀 화려하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14명이나 되고 대선 후보권 인물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힌 당선인들의 임기가 앞으로 4년, 그러니까 차기 대선 직전이 2026년까지인 만큼 뭔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론의 어떤 주목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좀 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앵커님의 이 말씀이랑은 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다시 읽히면 식상한 사람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든 또는 어떤 총선이든 국민들이 바라는 건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새로운 어떤 정치 또는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이거를 사실 정기적으로 원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물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물갈이 좋아합니다. 이 초선들 엄청나게 바꾸잖아요. 그게 사실 국민들의 바람 때문이에요. 너무 식상하고 너무 기득권이다. 근데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새로운 인물이 안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대거 다 뛰어들고 그리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옛날 국회의원 했던 분들 물론 저는 국민의힘이 최초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구청장으로 나온 것들 저는 그건 조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좀 이렇게 계급적 어떤 사고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구청장들 기초단체장 이렇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코스가 많았는데 거꾸로 국회의원을 했다가 기초단체장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흔한 어떤 풍경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거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예.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새로운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역도 그렇고요. 일면 동의도 되고 일면 좀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사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이제 지방정부도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를 사회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를 하는 분이 두 번 한 분이 대구시장을 또 한다는 거. 이거 사실 좀 지방자치 정신에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통령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단임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선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제왕적 집행부 구조에서 3선 4선 한다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지금 단체장들 저는 재선 연임 이상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서 못 할 거예요 아마. 예. 3선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단체장 그러면
이 지방정부 경험을 한 분,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중앙정부의 장관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가. 행정 경험을 쌓아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양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비대위 오늘 회의를 열고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지방선거 평가와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것입니다. 예, 이제 각 정당의 선거 이후 나아갈 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에 패했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이 말투, 어투,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가 무거움이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부는 총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도부 간의 어떤 갈등, 내홍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도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2030 여성에게 감사한다. 또 다른 모습으로 길을 열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일성을 남겼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습을 하려면 그동안에는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좀 해쳐 모여 이러면서 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아픔,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그런 과거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렇다면 누가 구심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딱 떠오르는 인물은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이재명 의원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야당이라는 게 관리형 당대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정권을 뺏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대권 주자가 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 이걸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의 혁신 문제인데 혁신은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당분간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혁신은 뭡니까? 당내 개파끼리 정면 대결이 아니고 그냥 말뿐인 서로 간의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이 지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분란의 연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비대위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의 패배와 관련해서 이재명 위원장의 어떤 책임론도 언급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향후 이재명 당선인 위원장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보는 대권 홍보를 해야죠. 저는 그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번 선거에 뭐 패배의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 이 초식 공룡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국회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도 어떻게 보면요. 국회의원 의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 견제 심리로 행정부는 다른 당에 줘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문제라든가 또 성비 문제라든가 또 원내 지도부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당의 이 내분이 굉장히 여론조사가 폭락하는데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든 아니면은 또 다른 대선을 꿈꾸는 지도자라면은 당내의 국회의원을 혁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민주당의 앞으로의 향배 그리고 개혁과 변화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가 바로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프레임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갇혀 있는 프레임. 그래서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로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러면 인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이전에 삼김 시대와 그다음에 뭐 MB, 박근혜, 뭐 이해창 이런 분들은 이미 30% 이상의 지지가 견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리더십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 당 총재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누구나 사실은 자신이 뛰어들어서 권력화할 수 있는 인정투쟁을 받고 자신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를 꼭 구심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그 삼김 시대의 어떤 사고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한 번 나가면 그냥 구심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누구든 108명이 뭐 초선으로 열린우리당 시대에 다 뛰어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던 당입니다. 단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했던 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강성 지지층에 휩싸여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 그래서 안 나서는 거예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왜 거기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 각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이거 내가 지금 나서면 안 되겠다라는 위축된 상황.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한 사람의 뭐 대선 후보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2년을 뭐 이끌어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당권 투쟁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마라. 그래서 이거 정파 싸움, 개파 싸움 그게 아니라 당권 투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을 한 번씩 개혁할 수가 있어요. 노선을 정립할 수 있고 투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투쟁이 없이 한 사람의 어떤 대권 후보만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대여 투쟁을 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그냥 그 지지층에 끌려다니다 보면 그럼 진짜 총선도 미래가 없는 거죠. 결과가 좋았을 때만 그 투쟁이란 것이 좀 긍정적이다, 꼭 필요했던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투쟁 과정에서 더더욱 계파 갈등이 더 불거지고 그야말로 당이 뭐 쪼개지거나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답이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간단하게 또 다시 좀 짧게 얘기하려고 저도 다짐입니다. 영국에 원래 샤이와 아까 그 토리와 휘그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이. 근데 토리는 지금 보수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휘그는 없어졌어요. 휘그는 원래 자유당인데 자유당이 소멸되고 노동당이 지금 대신합니다. 뭐냐면 보수당은 끝까지 살아남고 그다음에 자유당은 사라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수당은 끊임없이 개혁했어요. 디즈레일리 수상이 진짜 당권 투쟁을 해서 기존의 농민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고 외국의 수입 곡물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정말 당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 30년은 사실 집권을 못해요. 네. 하지만 집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신흥 그런 어떤 그런 상인들, 이 상인들이 다 당원이 돼갖고 새롭게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시기를 또 맞아요. 보수당이 몇십 년을 또 집권을 합니다.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늘 당은 싸워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되지 기존에 있는 당원이나 지지층을 늘 생각하면 그 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박 교수께서도 한 말씀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평론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노선도 분명하지만 그 노선을 가지고 국민과 지지자들을 조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깰 능력이 없어요. 당을 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추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종자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내의 뭐 이 열성 당원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성 당원들을 설득하고 자기 사람으로 바꿔내야 되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당원들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 쓴소리 한다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에다 대고 한 줄 나오는 자신의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민주당 현실을 조직화하고 가치를 재구성해서 바꾸는 노력할 만한 저는 실력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주류나 비주류나 똑같이 이 정도 상황으로는 나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하게 될까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향배, 특히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이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리를 해서 기분은 좋은데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서 힘자랑만 일삼아온 것은 나비 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그랬듯이 졌지만 잘 싸웠다며 정신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방선거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승리로 이끈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일성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네,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이 법사위원장의 조각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이 갈등의 불씨를 남긴 상황에서 일단 선거는 치렀고요. 이 불씨는 앞으로 좀 더 타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네, 원내대표로서는 앞으로 이 지난한 그 협상 과정에서 레드라인을 하나 지금 그어놓은 거죠. 다른 건 어쨌든 협상 가능하다. 하지만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은 약속을 지켜라. 이건 레드라인이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그건 진짜 지방선거의 어떤 그 결과를 등에 업고 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도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3연승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 부산시장 보궐과 대선하고 이번 그 선거까지 해서 3연승했습니다. 3연승의 힘은 뭘까요?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강자인 지금 민주당의 어떤 독주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으로 도리어 지금 약자로 계속 지금 동조화해서 언더덕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의회 권력은 못 갖고 왔지만 지금은 약자로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네. 충분히 국민들이 우리 지금 우리도 할 대로 다 권력을 준 거야. 2년 동안 뭔가를 해내야 돼.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주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레드라인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을 쟁취했다는 그 힘만으로 소수 여당이 그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는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야당과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 소수당 76명의 그 새천년민주당인가요? 그걸 이끌면서 3당 합당 시절에 거대 여당과 상대를 하면서 어쨌든 그 흐름을 이어나갔거든요. 물론 야당이었지만. 근데 소수 여당일지라도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계속 개혁하고 뭔가 달라지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눈길을 계속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계속 호의적으로 갖게 만들고 그 힘으로 어쨌든 야당과 드라이브를 걸되 협상할 건 떳떳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 발족시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긴 정당에서 더 먼저 혁신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 이 절박함들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절박함도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만 이게 이제 아직도 야당의 느낌, 이 투쟁, 강성 이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치를 하려면은 먼저 양보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좀 통 크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언급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선거 후에 재개될 이 당 윤리위 심사에서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이제 3선 의원이 된 안철수 당선인이 이제 원내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당 내에서 또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리위가 무슨 문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가 아니라 제보가 들어왔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원점에서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윤리위라고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의 결과가 무조건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결정만 내리는 어떤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지금 당 지도부 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다면 윤리위는 아직은 전체적인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안철수 그 의원의 진입인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2% 부족했다. 뭐냐면 충분히 물론 다른 어떤 그런 이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지원을 하고 스스로 하셨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데이터를 보면 안철수 해갖고 SNS 상의 빅데이터를 보면 안철수 뭐 또는 기초단체장 경기도 공약 또는 김은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 그다음에 개항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어떤 그 선거 구도를 이재명을 언급하면서 공격을 하고 개항을 공격하면서 한 것들만 나온다는 게 이번 선거에 뭔가 도움이 됐어야 되거든요. 예. 이번 선거에 자신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전체적인 어떤 세력화 그리고 자신이 입성하는 데 따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인지시키지 못한 것이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은 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하면서 기억나는 정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여론의 주목을 받았나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나 흠결이 있고 말바꾸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재편, 흔히 하는 윤핵관과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 간에 이제는 이 세력 교체가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두 분 다 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현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